일단은 이제 요 리딩 테스트 쪽으로 넘어갈 건데, 일단 먼저 보면 시간, 시험 시간 몇 분? 알고 있나? 그렇지. 리딩 시간은 60분. 답안지 작성 시간 따로 안 주고, 그래서 60분 안에 문제 다 풀고 답안지에 정확하게 정답을 작성해야 되고, 근데 이제 어쨌든 간 리스닝 시험지랑 리딩 시험지 답안지 잘못 쓰면은 이제 코피 나니까 그것만 조심하면 되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리딩 지문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 길이 보통은 2000에서 2750자 그리고 2400자 이 정도 되는데, 보통은 유학 아카데믹이랑 취업 준비를 하는 아카데믹이나 어떤 이민 쪽인 제너럴이나 그 두 가지로 보는데, 아카데믹이나 제너럴이나 둘 다 세 편이긴 한데, 아카데믹은 2000에서 2750 정도가 되고, 그리고 편당 글자 수도 기본적으로 이 글자의 한 3분의 1 정도가 될 거고, 제너럴은 섹션 2개로 나눠져 가지고 섹션 1, 2는 모두 3, 4편의 짧은 지문, 그리고 섹션 3은 지문이 좀 길고, 그리고 아카데믹 모듈 지문이랑 길이는 역시 비슷하고. 근데 이 리딩 시험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이제 시험의 어떤 그런 목적, 그러니까 시험 목적이 뭐냐면은 문장 하나하나를 다 읽도록 하는 게 아니고 지문에서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그걸 보는 겨. 오케이? 그러니까는 글자 수의 개념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지문 한 편을 읽을 때 그냥 목독으로 그냥 쭉 읽으면은 읽기 속도랑 말하는 속도가 비슷하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속도가 분당 한 120에서 150자 정도 되고, 그러니까 BBC에서 앵커가 읽는 속도가 한 170, CNN이 한 180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는 이제 문제를 만약에 푸는 시간이랑 어휘, 난이도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글자 수만 딱 보면은 20분이면 충분하다는 소리지. 근데 지문마다 복잡한 단어랑 어떤 긴 문장이 나오기 시작하면 실제로 이제 글을 읽는 시간은 이보다 훨씬 더 길게 되니까는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은 다 안 읽고 푸는 거가 아닌 이상은 그 문제 끝까지 풀 수가 없어. 오케이? 다음 문제. 그러면 제너럴이랑 아카데믹 모듈 차이. 뭔지 알죠? 제너럴이랑 아카데믹 모듈 차이는 넘어가고, 일단 요 정도예요. 아카데믹이랑 제너럴 모듈 차이 정도 볼 거고, 그 다음에 채점 기준, 리딩 채점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어쨌든 간 리딩이 총 40개의 9점 만점, 각 문제 유형 상관없이 점수 환산차는 거의 비슷하고, 어려운 문제가 없으면 점수 환산치 높게 되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뒤쪽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페이지가 넘어가면은 그 뒤에 이렇게 환산표가 나오는데, 아카데믹에서는 일단 8을 때리려면 35개를 맞춰야 돼. 제너럴은 38개 정도를 맞춰야 되고, 왜냐면 제너럴이 문제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맞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6점을 맞아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아카데믹으로는 최소 23개는 때려야 된다는 소리, 평균적으로. 근데 제너럴은 30개를 맞아야 돼. 어떻게 보면 6점 맞는 데는 아카데믹이 훨씬 쉽지. 그리고 리딩도 역시 다른 세개 영역과 마찬가지 0.5점 단위로 환산되고, 점수 환산치 사이에서 문제의 개수에 따라서 이제 좀 애를 먹을 수도 있고, 근데 0.5 문제 개수 요구에만 딱 맞춰주면 되니까 그건 크게 문제가 안 되고, 보통 리딩 점수가 5.5에서 6을 받아야만 전체 평균 점수가 보통 나오는데, 보통 대학에 들어가려고 할 때는 6에서 6.5 정도 맞아야 되고, 리딩 점수는 6에서 6.5점은 맞아야 이제 뭐 대학은 갈 수 있다고 하는데, 보통은 오버롤로 한 6.5에서 7 맞을 때 보게 되면은 보통 리딩 점수는 보통 거의 다 7 이상이 넘어가지. 왜냐면은 상대적으로 스피킹하고 라이팅 점수가 낮게 나오기 때문이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 이제 제일 중요한 지문 소재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지문 소재가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은, 첫 번째, 고고학 분야에서 나와요. 고고학 분야 나올 때 대충 보면 어떤 것들이 많이 나왔었냐면, 옛날에 공룡의 발자취, 뭐 동물 멸종, 러시아 고고학, 뭐 피라미드 건축, 문자의 기원, 이런 것들. 그리고 전기, 어떤 사람의 전기나 그런 것들 나타낼 때 예술가, 박물가, 뭐 교육가, 철학가, 엔지니어, 뭐 그런 얘기들 나오고,
신과학 쪽으로 가게 되면은 얼굴 인지하는 거, 신에너지, 뭐 외계인, 희귀종, 생태 관광 이런 것들 보통 나왔었고, 발전사 같은 경우는 교육, 철학, 예술, 사진, 방충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자연 분야 같은 경우는 어떤 생물의 어떤 생체 리듬이라든가 뭐 박쥐 문제, 그리고 앵무새, 뭐 나비 문제도 나왔던 것 같고, 사회 분야로 들어가면은 인구 고령화라든가 뭐 그런 문제들 종종 나오고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 정도는 보통 어떤 섹터에서 뭐가 나오는지 정도만 알면 되고, 지문 난이도에 따라서 뭐가 있느냐, 당연히 있지. 그러니까 아카데믹 모듈이나 제너럴 모듈에서 보통 보면은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맨 마지막 지문 세 번째 거가 제일 어렵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또 세 번째가 항상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문이 어렵다 쉽다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문이 배경 지식이랑 익숙한지를 먼저 봐야 돼. 그러니까 지문 내용을 원래 알고 있던 거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집트 고고학 쪽으로 대해서 좀 알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집트 사람들이 피라미드 뭐 건축한다는 지문 이런 거 같은 경우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쉬울 거고, 근데 그걸 전혀 몰라 그러면 완전 어렵게 느껴지겠지. 하지만 난이도는 똑같다는 거. 지문의 길이도 영향을 좀 받죠. 지문의 길이는 기본적으로는 비슷한데 글자 수에 있어가지고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지문은 도표나 법례 같은 것도 있고, 어떤 그런 도표나 어떤 법례 중에서 한 문제나 혹은 여러 문제에서 출제될 수도 있고, 이것은 읽어야 할 문장의 글자 수를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건데, 그럼 길이가 이렇게 명확하거나 짧거나 혹은 도표나 법례가 있을 경우에도 조금 해볼 만할 거고, 근데 만약에 지문에서 단락이 비교적 많으면서 글자 수가 적거나 단락의 길이가 좀 적절한 것들, 예를 들어서 지금 캠브리지 있나? 캠 7번 테스트 3에 패세지 3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그거 주제가 유럽 살림이요. 유럽 살림 관련되어 있는 지문인데, 그게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모두 지문에서 문제랑 관련된 내용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워요. 이렇게 지문이, 그러니까 소단락으로 짧게 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자, 그러면 지문의 언어 수준에서의 난이도는 어떻냐? 지문에서 이제 언어 수준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여기 지금 세 번째 언어의 난이도 이렇게 나오잖아. 요건 뭐냐면은, 지문은 기본적으로 설명문하고 논설문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 저자가 선택하는 장문 스타일이랑 문장 어휘도 좀 다르고, 예를 들어서 비교 학술 주제를 토론할 때는 뭐 인류의 진화라든가 고고학의 발견 뭐 이런 거 나올 때는 저자가 선택하는 구문이랑 어휘가 좀 복잡해지고, 그리고 이런 지문들의 출처는 보통 학술지일 거고, 근데 대부분 학술 용어가 많이 사용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주제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근데 사람들이 쇼핑 습관의 변화라든가 어떤 자연과학 기술의 발전이라든가 예술가 소개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은 장문 스타일 자체가 비교적 평이하기 때문에 읽기 난이도도 당연히 낮아지게 되고, 근데 자연과학 분야는 지문이 예외가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은 그게 화학이라든가 인체, 동물 메커니즘 이런 것들 나오는데, 이런 거는 이제 문장이 어려운 게 아니고 그 안에 그 사용되는 어휘들이 좀 복잡한 어휘가 많이 나와서 좀 복잡하고 그게 좀 까다로울 거고, 그리고 다른 형태의 동의어로 쉽사리 바꿀 수도 없고, 또 특이하게 생겼기 때문에 알아보기는 오히려 쉬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보통 난이도가 좀 나오긴 하는데, 보통 그 캠브리지 5번 같은 경우에서 베이클라이트 같은 지문 나왔던 거, 그런 것도 좀 그렇고, 6, 7번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글씨의 지문의 조판체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제 그 글씨를 봐야 되는데, 캠 7 보면 지금 7에 테스트 3회 패세지 1번 개미의 지능, 여기 보면은 거기 보면은 지금 일부 지문들이 몇 개의 단락을 두고서 세트로 나눈 다음에 각 세트 앞에 관련 제목을 붙여놓고 있어. 파트 1, 파트 2일 때도 있는데, 보통은 주요 단락의 내용이 힌트를 준다고, 코즈라든가 이펙트라든가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표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럴 때도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고, 이렇게 위쪽에서 지금까지 하나, 둘,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조판체가 일단 그러니까 조판체의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를 푸는 사람의 어떤 시야를 가린다.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결국은 잘 풀면 뭐 그런 건 아무 상관없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뭐요? 다음. 리딩 지문의 규칙이 있지. 규칙이 없으면은 그게 단락이 완성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아카데믹 모듈 같은 경우는 지문 3편이 앞에 나오는데 그 앞에 3개 나올 때 앞에 2개는 설명문이고 마지막은 논설문일 때가 많아. 근데 이런 지문은 보통 유럽의 어떤 주류 신문 잡지에서 발췌한 거라 가지고 지문 자체가 매우 수준이 높지. 그리고 지문 내용이 좋은지 나쁜지 저자가 자기 느낌이 아닌 독자의 이해에 대해서 결정되고, 간단히 말해서 지문은 반드시 명확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설명문, 세 번째 나온 설명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지문 첫 번째 단락이랑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지문의 주제를 생동감 있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관련된 기원, 발전, 현황 같은 걸 소개를 좀 하고,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 미래에 대해서 전망을 하지. 그는 이런 구조에서 일단 서두랑 결말은 모두 이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쓰진 않아. 근데 중간 부분에서 길이가 긴 단락이 몇 개가 튀겨 나오는데 상세하게 여러 각도에서 주제의 특징이라든가 원리, 영향을 소개하게 되고, 지금 캠브리지 6권 갖고 있을 거니까 6권에서 보게 되면 거기 Delivering the Goods 같은 경우 앞쪽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게 무역의 급속한 성장에 대한 배경에 대해 소개하고, 운송 그 원가 하락 때문이라고 했고, 그 여러 주제 단락을 두고서 다양한 방면에서 운송업에 대해서 발전이 어떻게 국가 무역을 발전을 촉진시켰는지 소개를 하겠는데, 그 캠브리지 6권에 보게 되면 앞쪽에 보면은 호주 그 스포츠 성공 같은 경우 있거든. 찾아보셨나? 거기 보면은 첫 번째 단락에서는 호주 스포츠 연구의 배경과 연구 목적을 먼저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스포츠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이랑 그 효과를 그 다음으로 묘사하고, 그 다음에 현재 상황을 요약하고 미래를 전망을 했다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논증하는 논설문은 일반적으로 서두 단락에서 무조건 변론해야 할 관점을 끌어내게 돼 있어. 그 다음에 논쟁의 여지가 있는 관점의 그 발전하는 과정이랑 다른 이의 이런 그런 논증과 어떤 상호 간의 변론을 소개하게 되는데, 개인의 논증 방법은 보통 지문이 중간 부분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묘사를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지문에서 어떤 실험 연구 관점으로 논증을 하면은 지문의 그 실험 목적, 그 다음에 주체, 준비 과정, 뭐 실험 과정, 부딪힐 어려움과 결과, 이런 순서로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지문 결말 부분에서 논설문이 좀 더 진일보한 어떤 연구 논증에 대해서 요구를 제시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캠브리지 6권에서 이누잇 관련되어 있는 지문 보게 되면은, 이누잇 같은 경우도 거기 상황이 캐나다 극지방의 상황이었고, 기후변화의 그 현지인 생활 방식이랑 그 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그 이누잇 쪽 같은 경우도 전통적 지식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견해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요약하면서 이런 전통적 지식의 어떤 미래가 가지는 중요한 의의를 강조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부터 이거는 이제 메모를 이제 슬슬 시작을 할 때가 됐어요. 또 왜 안 돼? 자, 메모를 할 때가 되는데, 자, 일단 첫 번째 딱 보면 사건 발전 순서로 가게 되면은 무조건 뭐가 나오느냐? 잠깐만, 이것도 왜 이래? 자, 총괄한 다음에 나눠서 서술하고 그 다음에 요약으로 들어가요. 기본이야, 기본. 항상 똑같아, 패턴이. 자, 그리고 지문은 크게 사건 발전이냐 시간 순서냐 이 두 가지로만 탄다고. 시간 순서로 탔어. 그러면 무조건 과거 회상으로 들어가서 현재로 오고 그 다음 미래로 가. 오케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지문에서 한 가지 문제에 관한 거라면은 지문의 기본 구조는
문제에 도입하고 원인 나오고 발전 나오고 그 다음에 문제의 과정 원리 나오고 문제 영향 나온 다음에 해결 방법 찍고 해결 방법의 국한성에 대해서 한 다음에 바로 맨 마지막에 미래 전망까지 가지. 하면은 문제에서 미래 전망에 관련되는 키워드가 나타났다. 그러면 정답은 무조건 맨 마지막 단락이라는 소리요.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뭐 BC 혹은 얼리 뭐 이런 거 떴다. 지문의 정답은 무조건 몇 단락이다? 1단락에 있는겨. 그런 건. 그러니까 문제에 있는 상황을 딱 보고서 그걸로 바로 캐치를 해가지고 싹싹싹싹 잡아서 넘어가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음? 존나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문제를 보는 순간 이 새끼가 답이 어디 있다. 이거를 모르면 걔는 시험장에 갈 자격이 없는 놈이야, 사실. 가서 읽어서 풀겠다는 소리 아니야. 무슨 소리 읽어서 풀어? 2000자가 넘는데. 물리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지. 다 썼나? 아니요. 거의 다 썼어요. 오케이. 이런 거 안 배웠어? 이런 거 이거 안 배우면 뭐 배웠어? 문제 자, 빨리 쓰세요. 자, 이제 다음 거 보게 되면 이거는 어쩔 때 쓰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요 순서를 외워야 돼. 외우고 있어야 돼, 이거. 자, 만약에 지문의 인물에 관한 소개요. 인물 소개 지문 겁나 많이 나오잖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구조는 똑같아. 첫 번째, 신분 찍고, 그 다음에 특징 나와. 그 다음에 사업 발전 찍고, 공적 찍은 다음에 그 인물에 대한 각기 다른 인물에 대한 어떤 견해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인물이 끼치는 영향,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그 사람 인정에 대한 요약 정리. 이런 식으로 넘어가거든. 자, 그러면 이제 딱 봤어. 근데 갑자기 첫 번째 이름이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나왔다? 마이클이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문제에서 딱 봤는데 셀리가 나온 거야. 그럼 얘는 단락이 어느 쪽으로 우리가 파고들어야 될까? 위, 아래, 가운데. 갑자기 셀리가 나왔어. 그럼 셀리는 어디서부터 출현이 가능해? 당연히 그렇지. 왜? 이 인물에 대한 각기 다른 견해가 나타날 때, 요때가 다른 사람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거든. 그럼 무조건 가운데야, 거기는. 오케이? 자, 근데 얘가 이제 지문에서 딱 봤는데 뭐 어떤 contribute라든가 그런 단어가 나타났어. 그건 어느 쪽에 있겠어? 앞쪽이지. 무조건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내가 얘를 잡으러 앞으로 가야 된다, 뒤로 가야 된다는 이미 문제의 답이 결정이 돼 있다고. 그럼 막 헤딩 할 때 헤딩은 다 이렇게 푸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서 내려오는 건 멍청한 짓이라고. 단어 보고 그렇지. 단어 보고 찍으면 끝이야, 그냥. 오케이? 다음에 실럼 나오는 거. 실럼도 되게 자주 나오는데, 특히 실럼은 세 번째 많이 나와, 세 번째. 논설문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실럼의 원인 찍고, 이게 실험 소개하는 거 원인 나오고, 그 다음 실험자의 소개하고, 그 다음 목적 찍고, 방법, 과정, 결과, 그 결과로 나타나서 어떤 문제 한번 나온 다음에, 그래갖고 그 실험에 대한 결론을 다시 한번 내리게 되지. 그 다음에 이 실험이 어떤 진일보한 실험에 대한 요구까지 딱 나타난다고. 자, 종합을 해보면, 이런 문장 구조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문제의 특징이랑 연계해서 구체적인 문제가 지문에서 대응되는 전, 중, 후, 이 세 가지 위치가 대략적으로 이 지문에, 그러니까 문제만 봐도 그 파악이 돼야 된다고. 즉, 찾는 범위를 줄이거나 앞에서 뒤로 혹은 뒤에서 앞으로 혹은 중간에서 앞으로 읽는 순서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문제의 미래 시제가 딱 떴어. 그럼 답은 어디 있겠어? 무조건 맨 마지막 단락이지. 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실험 결론을 언급했어. 그러면은 지문 중간 부분부터 뒤쪽으로 쭉 내려가면 찾으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같은 이치로 만약 문제에서 질문하고 있는 게 주제에 같은 어떤 전반적인 개요, 뭐 오버뷰라든가 그런 단어가 튕겨 나왔어. 그러면 얘는 답이 어디 있을 거예요? 1번 아니면 끝이요. 둘 중에 하나야. 거기 두 개만 찾으면 끝. 무슨 말인지 됐음? 쉽게 갑시다. 뭐 어려울 거 없어, 사실. 오케이? 자, 그리고 리딩 연습할 때는 이런 구조 형태를 가지고서 지문에서 먼저 찾아봐야 되고, 그리고 반복적인 분석, 키워드 연습 문제 통해 가지고 지문의 방향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안 되면 7은 절대 넘을 수가 없어. 왜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되거든. 그게 안 되면. 정말 멍청하게 푸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되나? 자, 다음 걸로 넘어갑시다. 자, 출제되는 방향. 출제 방향은 뭐지? 전체 출제 방향. 우리가 시험 보는 이유는 답만 찾으면 되잖아. 읽으라고 안 했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그걸 갖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일단은 시험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쨌든 간에 IELTS를 배우거나 뭐 토플을 배우거나 어쨌든 시험 영어를 잡을 때는 수능 영어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그 출제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은 이거 캠브리지 6번에 있는 거예요. 캠브리지 6번에 6번에 있는 거고 테스트 1에 인딩 38번 책 열어봐. 그거 있어 그거. 하면은 기본적으로 리딩은 충분한 어휘랑 문법으로 문제와 지문을 이해를 해야 돼. 그건 가장 기본이야. 근데 시험 요령은 있는가 없는가? 당연히 시험 문제는 있지. 시험 요령은 있을 수밖에 없지. 왜? 이거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실전이 아니니까 있을 수밖에 없다고. 리딩은 다 본질적으로 매칭 문제야. 매칭 들어봤나? 거기서 그런 거 안 가르쳐 주나? 매칭이라고 매칭. 자, 매칭 문제. 그러니까 하나하나 대입하는 거라고. 자, 리딩의 모든 문제 유형의 정답은 지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에서 실마리만 갖고서 그 정답을 찾아내기만 하면 끝나는 겨. 예를 들어서 빈칸 채우기 문제는 문제랑 지문이 대응되는 문장이랑 비교해서 빠져있는 단어 그냥 집어넣으면 답이고, 객관식 문제도 지문이랑 보기에서 나오는 거 보기 선택하면 그냥 끝나. 두 개 똑같은 거. 그리고 지문을 다 읽고서 자기의 말로 문장의 어떤 의미를 만들거나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단어로 간단하게 답을 내라고 하진 않는다고. 그러니까 절대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 자, 이런 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잘 생각해보면, 간단히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IELTS 리딩 시험은 리딩 컴프리hension이 아닌 이해가 필요 없는 그냥 온리 리딩 시험이라고. 즉, 숨은 그림 찾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오케이? 자, 이 문제를 보면, 이거 지금 답안을 맞춰 놓은 거야, 내가. 실제로 캠브리지 문제집에 있는 거라니까? 네, 찾았지? 자, 보면, 자, 봐봐. 졸라 쉬워요. 그냥 껌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자, 어떻게 푸는 거냐? 자, 보자. 일단은 내가 색깔을 맞춰보자. 자, 노란 색깔로 맞출게. 자, 앞에 요거, recent years 보이지? 요거, 여기. 노란 색깔. 얘가 어느 거요? 얘잖아. 이렇게 맞춘 거라고. 이렇게. 오케이? 자, 그 다음. many of them. 보이지? 요거. 얘가 누구야? 얘 모스트잖아. 그지? 그 다음에 have. 맞지? 완료 시제네? 요거. 보이시나?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걸로 어느 걸로 때리면 되겠어? 어쨌든 그냥 시제만 때려보는 게 시제만 먼저 때리고, 오케이?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give up 보이지? give up은 뭐다? give up there까지 잡고, give up there까지 잡으면은 얘는 밑에 있는 abandon there 맞지? 요거 얘도 왜 이래? 아헤이. 자, 일단 abandon there까지 요렇게 때리겠지? 잠깐만.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 끝난 거 아니? 네. 끝! 이게 답이야. 이렇게 푸는 거라니까. 그러면은 라이프 스타일은 뭐랑 대응되지? ways. 빈칸은 뭘까요? 그냥 끝이잖아. 당연히 남는 게 뭐만 남았어 지금? 뭐만 남았지? 요만 남았네. 얘가 답이야. 이 단어 알아야 돼? 몰라도 돼. 오케이? 자,